25. 퀘스티드 양은 동포를 저버리고 말았다. 그들에게서 돌아선 그녀는 상인 계층의 인도인들의 무리에 휩쓸려 일반인 출입구 쪽으로 떠밀려 갔다. 런던 빈민가의 악취보다 향긋하면서도 더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시장통의 표현하기 힘든 희미한 냄새가 밀려들었다. 한 노인의 귀를 틀어막은 향기 나는 손뭉치, 그의 검은이 사이에 낀 판 조각들, 향기로운 분, 오일. 그것은 위대한 왕이 수치스러운 일에 말려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태양의 열기가 지상의 모든 영광을 끓이고 튀겨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인간의 땀과 뒤섞인 전통적인 향기로운 동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인도인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어깨너머로 악수를 나누고 그녀를 사이에 두고도 그녀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인도인은 지배자들을 무시할 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야기한 소동에서 밀려나 필딩에게로 내팽겨 쳐졌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를 적으로 알고 있는 퀘스티드 양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햇빛 속으로 나갔다. 필딩이 뒤에서 외쳤다. 퀘스티드 양,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타고 온 차는 어디 있죠? 걸어가겠어요. 말도 안 돼요.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경찰도 파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 당신네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는 거죠? 꼭 그래야만 하나요? 퀘스티드 양이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그녀는 공허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미덕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지금 어떻게 전용 출입구 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나와 함께 이쪽으로 가요. 서둘러요. 내 마차에 타요. 시릴, 나를 두고 가지 마요. 아지즈가 기진맥진한 음성으로 외쳤다. 돌아올게요. 아무 말 말고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필딩은 퀘스티드 양의 팔을 잡았다. 무례를 용서하세요. 지금은 예의를 따를 형편이 아니라서요. 마차는 내일 아무 때나 돌려보내주세요. 하지만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요. 내가 당신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적한 새길에 세우던 그의 마차는 안전했지만 마부가 재판이 갑자기 끝날이란 예상을 못하고 말들을 끌고 친구를 만나러 가서 당장 움직일 수는 없었다. 퀘스티드 양은 순순히 마차에 탔다. 군중들의 소요가 심해지고 군데군데서 광적인 소리들까지 들려와 필딩은 그녀를 혼자 둘 수가 없었다. 시장의 중앙로가 봉쇄되어 새길을 통해 영국인 거주지로 향하고 있는 영국인들은 애벌레처럼 잡혀서 쉽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 대체 뭘 한 거예요? 장난이에요? 인생 공부예요? 뭐예요? 필딩이 갑자기 외쳤다. 학장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스민 꽃다발을 들고 달려온 학생이 끼어들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 학장님, 저는 말입니다. 저희가 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이 마차의 끌채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외쳤다. 내 마부를 데려오게. 라피, 훌륭한 말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학장님. 이게 저희들에겐 영광입니다. 필딩은 제자들에게 는더리가 났다. 그들은 그를 존경할수록 그의 말을 더 듣지 않았다. 그들은 제스민과 장미꽃다발로 그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마차 흙바지를 벽에 박아 흠집을 내고 시를 낭송하여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었다. 서두르세요, 학장님. 행렬로 모셔갈게요. 그들은 절반은 애정을 담아 절반은 무례하게 그를 마차 안으로 몰아넣었다. 당신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은 안전합니다. 필딩이 퀘스티드 양에게 말했다. 마차가 요동치며 시장 중앙로에 나타나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퀘스티드 양은 찬드라 프로에서 지독한 정오의 대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기소 취하를 의욕에 찬 시선으로 받아들였고 그녀가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신의 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영웅적인 학장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환호했고 일부는 그녀를 무어 부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학장과 어울리도록 꽃다발까지 걸어주었다. 반신반인이 된 필딩과 퀘스티드는 소시지가 주렁주렁 매달린 듯한 꽃다발을 걸고 아지즈가 탄 사륜 마차의 뒤를 따라 끌려갔다. 그들을 맞는 박수갈채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영국인들은 늘 붙어 다닌다니까? 그런 비난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었다. 필딩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만일 동지들이 퀘스티드 양을 공격한다면 자신으로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죽고 싶지 않았고 아지즈와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런데 행렬이 향하는 곳은
친구들에게로, 적들에게로, 아지즈의 집으로, 징시관의 집으로 의무관을 쓰러뜨리고 환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그들은 환자들을 죄수들로 혼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토 병원으로, 델리로, 심나로. 학생들은 행렬히 공립대학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모퉁이에 이르자 필등의 마차를 오른쪽으로 돌려 새길을 달리고 언덕을 내려가 정원의 문을 통과하여 망고 농장으로 들어갔다. 빌딩과 퀘스티드 양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했다. 나무들은 반짝거리는 잎사귀와 가느다란 녹색 과실들을 잔뜩 매달고 있었고 저수지의 물은 고요했으며 그 너머로 별채의 아름다운 푸른 아침문들이 솟아있었다. 학장님,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저희들에겐 좀 무리가 돼서요.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빌딩은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쳐서 맥브라이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선이 끊긴 뒤였다. 그의 하인들도 모두 도망치고 없었다. 다시금 퀘스티드 양을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퀘스티드 양에게 방을 정해주고 얼음과 마실 것과 비스킷을 가져다 준 다음 누워서 쉬라고 권했다. 그리고 자신도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자리에 누웠다. 행렬이 멀어져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불안감과 좌절감이 밀려들었고 당황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없었다. 그것은 승리이기는 했지만 괴상한 승리였다. 그 순간 아지즈는 시릴을 외치고 있었다. 그의 마차에는 나와브 바두르, 하미둘라, 마무드 알리, 그의 아들들, 그리고 한 무더기의 꽃다발까지 빽빽하게 타고 있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싶어 했다. 그는 고통이 너무 크기에 승리를 거두어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그는 부상당한 짐승처럼 좌절했는데 그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영국 여자의 주장을 누를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는 이건 운명이야 라고 말했고 무아람 행사 때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그 끔찍한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것이라곤 애정뿐이었고 막 자유의 몸이 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가 느낀 건 애정뿐이었다. 왜 시릴은 따라오지 않는 거죠? 우리 돌아가요. 그러나 행렬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배수관의 뱀처럼 광장을 향해 좁은 시장길을 나아가고 있었고 광장이라는 웅덩이에 도착했어야 방향을 잡고 먹이를 쫓을 수 있을 터였다. 앞으로 징세관을 타도하라. 경찰서장을 타도하라. 마무드 알리가 외쳤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구호가 되었다. 마무드 알리 씨, 그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에요. 나와브 바르두르가 간청했다. 그는 영국인들을 공격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고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진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았기에 무정부 상태를 반대했다. 시릴, 또 나를 버리는군요. 아지즈가 외쳤다. 그래도 질서 있는 시위는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아직도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미둘라였다. 의무관을 타도하라. 누레딘을 구하자. 누레딘? 놈들이 그를 고문하고 있어요. 오 세상에. 그도 친구였다. 그렇지 않아요. 내 손자가 병원을 공격하는 구실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노인이 항의했다. 사실입니다. 켈린드가 재판전에 그렇게 자랑했어요.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나는 그 금둥이를 고문했지요?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오 세상에 그럴 수가. 그를 금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랬어요? 상처에 방부제 대신 후춧가루를 뿌렸답니다. 마무드 알리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겐 좀 거칠게 대해도 돼요. 버릇을 고쳐야 하니까. 후춧가루라고 의무관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하나씩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는 안 될걸요. 누레딘 사건은 군중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뚜렷한 목적도 없었고 구체적인 불만도 없었다. 광장에 이른 그들은 민토 병원의 누르스름한 아케이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나아갔다. 정오가 가까워져 있었다. 대지와 하늘은 미치광이처럼 험악했고 다시 악의 기운이 활개를 쳤다. 나와브 바두르 홀로 그것과 맞서 싸우며 그 소문은 거짓이라고 되뇌었다. 병원에 가서 손자를 면회한 지 일주일도 안 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역시 새로운 위기를 향해 휩쓸려 가고 있었다. 환자들을 구출하고 켈린드 소령에게 복수하고 그 다음엔 영국인 거주지 전체가 표적이 될 터였다. 하지만 재난은 비켜갔는데 그것은 닥터 판나라의 공이었다. 영국인들의 환심도 사고 싶고 아지즈가 밉기도 해서 검찰 측 증인을 자청했던 판나라는 기소가 취하되자 매우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파국을 예견하고 앞으로 닥칠 분노를 피하기 위해
다스가 재판을 종료하기도 전에 법정에서 몰래 빠져나와 마차를 몰고 시장통을 달렸다. 병원에 가면 캘린더 소령이 보호해 줄 것이므로 안전할 터였다. 그러나 소령은 오지 않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피를 원하는 폭도들이 몰려들었으며 병원 잡부들까지 가세하여 그가 뒷담을 넘어 도망치도록 도와주기는커녕 환자들이 좋아하도록 그를 번쩍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고통에 차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하고 외치며 한 손을 이마에 대어 이슬람식 인사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연노랑 우산을 들고 병원 마당을 가로질러 어기적 군중들을 맞으러 갔다. 그는 승리자의 마차로 다가가 울부짖었다. 오, 용서해 주세요. 오, 닥터 아지즈, 나의 사악한 거짓말을 용서해 주세요. 아지즈는 침묵을 지켰고 다른 이들은 경멸의 표시로 목에 힘을 주고 턱을 치켜들었다. 겁이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품에 대해 거짓말들을 늘어놓은 거예요. 오, 당신이 병석에 있을 때 우유를 지웠던 가련한 늙은 의사를 용서하세요. 오, 나와 바하두르.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들, 나의 보잘것없는 조제시를 원하십니까? 약이란 약은 다 가져가세요. 동료한 가운데서도 기민함을 잃지 않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서툰 영어에 웃음을 띠는 걸 보더니 갑자기 우산을 집어던지고 마구 짓밟으며 자신의 코를 때리는 광대짓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군중들도 알았다. 그런 인간의 타락에는 애처로움이나 영원함이 없었다. 미천한 태생이라 떨어질 체면도 없는 판나라는 영리하게도 다른 인도인들을 왕처럼 느끼게 해서 화를 달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는 군중들이 누레딘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명령을 받들고자 염소처럼 끙충거리며 달려가 암탉처럼 설치됐다. 그렇게 그는 병원을 구해냈고 그 공로로 승진이 되지 못한 것을 죽는 날까지 납득하지 못했다. 그는 승진을 요구할 때마다 캘린더 소령에게 주장했다. 민첩했지요. 소령님처럼 민첩하게 움직였지요. 누레딘이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나타나자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이라도 된 듯 안도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이 행렬의 절정이었고 나와브 바하두르는 가까스로 상황을 제압했다. 그는 대중이 보는 앞에서 손자를 껴안으며 정의, 용기, 자유, 분별에 대해 항목별로 나누어 연설했고 그 연설은 군중들의 열기를 진정시켰다. 이어서 그는 영국 정부가 수여한 직함을 포기하고 평민으로 돌아가 그냥 줄피카르시로 살 것이며 그런 이유로 즉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마차가 방향을 돌리고 군중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위기는 끝이 났다. 마라바르 동굴은 찬드라푸르의 행정에 큰 부담이 되었고 많은 인생들을 바꾸어 놓고 몇몇 사람들의 경력을 망쳐놓았지만 인도 대륙 전체를 뒤흔들거나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오늘 밤에 잔치를 열겠어요, 하미둘라 씨. 우리의 친구 필딩과 암미 트라오를 모셔오는 임무를 맡아주세요. 암미 트라오에게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지도 알아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선선한 저녁이 될 때까지 틸쿠샤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머리가 좀 아프군요. 우리의 선량한 판나라알에게 아스피린이나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할 걸 그랬나 봅니다. 노인이 말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무더위는 사람들을 미치게 하지 못했지만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오래지 않아 찬드라푸르의 투사들 대부분은 잠에 빠져들었다. 영국인 거주지 사람들은 공격이 두려워 잠시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꿈의 세계로 들어갔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일부 염세주의자들이 내세의 전조라고 여기는 세계로. 26. 필딩과 퀘스티드 양이 처음으로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은 저녁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필딩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동안 누군가 퀘스티드 양을 데려갔기를 바랐지만 공립대학은 세상에서 고립된 채 남아있었다. 퀘스티드 양은 면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이렇게 말했다. 저희 이상한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결국 취하할 거면서 왜 그런 고소를 했죠? 필딩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당신에게 감사해야겠지만 감사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전 단지 당신이 제 말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오, 글쎄요. 필딩은 아이처럼 투덜거렸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지독한 사건에서 당신의 편이 아니니까요. 제 말을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요. 물론 제가 한 말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제 말을 당신 편에 모두 전해도 상관없어요.
오늘의 불행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 큰 행운이 있다면 이제 저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메아리가 사라졌어요. 전 귀에서 윙윙대는 소리를 메아리라고 불렀죠. 아시다시피 전 동굴 여행을 다녀온 뒤로 몸이 안 좋았어요. 어쩌면 그 이전부터였는지도 모르죠. 필딩은 그 말에 솔깃했는데 그가 의혹을 가져오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무슨 병이죠? 그가 물었다. 퀘스티드 양은 옆머리를 만지고는 고개를 저었다. 사건 날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환각일 거라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그런 환각에 빠졌던 걸까요? 퀘스티드 양이 매우 겸손한 태도로 물었다. 그날 마라바라에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필딩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대화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니, 네 가지 중 하나죠. 당신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지즈가 범인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아기를 품고 꾸며낸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환각에 빠진 것일 수도 있죠. 내 생각으로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다녔다. 당신이 여행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니 그건 중요한 단서가 되지요. 내 생각에는 동굴에는 당신 혼자뿐이었고 쌍안경에 끈을 끄는 것도 당신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는지 기억나세요? 당신의 초대로 이곳에 왔던 뒤로요. 불운의 파티였던 모양이네요. 아지즈와 고드볼도 그 뒤로 알아누웠는데 전 아프진 않았어요. 너무 막연해서 뭐라 설명하기가 힘든데 사적인 문제들과 뒤엉켜 있었어요. 고드볼 교수님의 노래를 잘 들었는데 그때 몰랐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슬픔 같은 것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슬픔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라 맥이 풀렸다는 표현이 제일 잘 맞겠네요. 맥이 풀렸다. 히슬롭 씨와 광장에 폴로 구경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맥이 풀려 있어서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동굴 구경을 갔을 때도 분명 그런 상태였죠. 당신은 제가 그곳에서 환각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제 어떤 말도 충격적이거나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환각이라면 심한 경우 여자들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결혼 신청을 받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어쨌든 정직하시군요. 전 정직하도록 교육받고 자랐죠. 문제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만 아까보다 그녀를 좋아하게 된 필딩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직하면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럴까요? 천국이 존재한다면요. 필딩 씨, 당신은 천국을 믿지 않으시나요? 퀘스티드 양이 수줍게 바라보며 물었다.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정직하면 천국에 간다는 건 믿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환각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까 법정에서 당신이 정언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환각이 당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맥이 풀린 상태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더군요. 퀘스티드 양은 법정에서의 느낌들을 기억하려고 했었지만 머릿속의 장면들은 해석을 시도할 때마다 사라졌다. 사건들이 논리적인 순수에 따라 떠올랐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때 당신이 무슨 실언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데 내 생각엔 저 가리나 맥브라이드가 당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같아요. 그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자 당신도 단도직입적인 대답을 한 다음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런 뜻이었군요. 전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해서 진짜 귀신을 말하는 줄 알았죠.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무척 존경하는 사람들도 귀신을 믿는걸요. 저희 친구인 무어 부인도 그렇고. 퀘스티드 양이 좀 날카롭게 응수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분이나 그분의 아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일 이유는 없잖아요. 무례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지요. 나 자신도 그런걸요. 아직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나이가 45이나 되다 보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죽을 몸이니 남의 문제가 아니지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주의가 승리를 거둔 뒤에 흔히 그러하듯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졌다. 이었고 필딩이 클럽에서 히슬롭에게 보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닥터 아지즈가 저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 침묵이 흐른 뒤 퀘스티드 양이 물었다. 그야 비탄에 빠져서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당연히 원한이 컸지요. 아지즈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댔기에 필딩은 좀 어색하게 대꾸했다. 아지즈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마귀알몬 같은 여자와 관련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수치라는 것이었다. 성적인 문제에 관한 한 속물인 그는 예쁘지도 않은 여자에게 그런 고소를 당했다는 것에 분노했다. 그리고 그의 그런 태도는 필딩을 난처하고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필딩 자신도 관능 자체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었지만 미녀는 자동차로, 추녀는 파리로 분류하는 식의 편견에는 혐오감을 느꼈고 그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지즈와의 사이에 벽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문명의 심장을 갉아먹는 해묵은 문제로 성자들이 히말라야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육체의 욕정보다는 그런 속물건성, 소유욕, 과시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필딩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분석부터 마무리 지어야겠군요. 우리는 아지즈가 범인이 아니고 당신이 꾸민 일도 아니라는 데까지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그것이 환각이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의 짓이었을까요? 안내인이요. 맞아요. 안내인. 난 자꾸 그런 의혹이 들어요. 유감스럽게도 아지즈가 그의 얼굴을 때려서 그는 겁을 먹고 종적을 감춰버렸죠. 우리는 그를 찾는 일에 경찰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안내인에겐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안내인이었는지도 모르죠.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은 퀘스티드 양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면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파탄인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동굴에 있던 사람이 안내인의 한눈을 판 사이에 저를 따라왔다는 거죠?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하미둘라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밀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찬드라 프로의 모든 인도인들이 그러하듯 그도 퀘스티드 양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들이 나눈 대화의 뒷부분을 우연히 들었던 것이다. 안녕하시오, 필딩. 마침내 당신을 잡았군요. 지금 즉시 딜쿠시아로 갈 수 있어요? 지금이요? 저도 곧 떠날 참이었어요. 방해가 되고 싶진 않아요. 아델라가 말했다. 전화선이 끊겨서 퀘스티드 양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가 없답니다. 필딩이 설명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으며 다 복구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숙녀분을 영국인 거주지로 모셔갈 방법은 있을 거예요. 문명이 제공하는 방편들은 무수하니까요. 하미둘라는 퀘스티드 양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했고 그녀가 자신을 향해 조금 손을 내 밀었는데도 무시해버렸다. 필딩은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퀘스티드 양은 아까 법정에서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요. 기적의 시대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우리의 철학자들은 만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일렀지요. 구경꾼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늦기 전에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말할 만큼의 이성을 가졌던 거죠. 그게 다예요. 아델라가 소심한 태도로 하미둘라에게 말했다. 그게 다라고요? 하미둘라는 분노로 몸을 떨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함정을 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제심을 잃지 않았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개인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행동에 감탄했고 우리의 인정 많은 학생들이 당신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는 걸 보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필딩 씨처럼 나도 놀랐습니다. 사실 놀랐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지요. 나는 당신이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를 진흙탕에 빠뜨려 우리의 사회와 종교에 대해 무지한 당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건강과 앞날을 망쳐놓고는 정은대에 서서 갑자기 아니에요 맥브라이드 씨 잘 모르겠어요. 그를 풀어주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봤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걸까? 난 계속해서 그렇게 자문했지요. 이게 꿈이라면 언제 시작된 것일까? 꿈은 계속되고 있는 게 분명하네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끝난 게 아닌 모양이니까요. 이제 당신을 동굴로 안내했던 저 가엾은 안내인 차례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필딩이 나섰다. 흥미로운 오라클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군요. 이 주목할 만한 반도에는 1억 7천만의 인도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 중 하나가 동굴로 들어갔을 테니까요. 물론 인도인 중에 범인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필딩.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파헤치자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미둘라는 필딩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의 몸을 가볍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니 차라리 나와브 바두르, 아니 앞으로 줄피카르 씨라고 부르라고 했지 줄피카르 씨에게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꺼이 가죠. 잠시만. 방금 어디로 갈지 정했어요. 다크시 집으로 가겠어요? 퀘스티드 양이 말했다. 터튼 저택이 아니고요. 난 당신이 그 집 손님인 줄 알았는데요.
하미둘라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다크 지집은 찬드라푸르에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고 하인도 없었다. 하미둘라와 함께 몸을 흔들고는 있었지만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필딩이 말했다. 퀘스티드 양,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대학에 묵으세요. 내가 적어도 이틀은 이곳을 비울 것이니 혼자 여기에 머무르면서 편리한 때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난 반대입니다. 하미둘라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건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밤 또 시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학이 공격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 친구여, 그렇게 되면 이 숙녀분의 안전이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건 다크시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야 그렇지만 그곳에서 당한 일은 당신 책임이 아니죠. 맞아요. 전 이미 많은 폐를 끼쳤어요. 들었어요? 이 숙녀분도 인정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시위 군중들의 공격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질서 있는 행동을 당신도 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당신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이 엄밀히 주도하는 공격이에요. 맥브라이드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불량배 집단을 거느리고 있고 이 일을 좋은 기회로 여길 거예요. 신경 쓸 것 없어요. 퀘스트 양은 다크시 집에 안 갑니다. 필딩이 말했다. 그는 언제나 약자 편이었고 그가 아지즈 편을 든 데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이번에도 공경에 처한 가련한 여자를 못 본 척하지는 않을 결심이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나눈 대화로 그녀에게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 여선생 같은 딱딱한 태도가 남아있긴 했지만 이제 삶을 시험하지 않은 채 삶의 시험을 거치고 있었다.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럼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녀와 일을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퀘스티드 양이 하미둘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법정에서 감정을 표현했더라면, 울음을 터뜨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녀는 하미둘라가 풍족히 지니고 있는 상상력과 아량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로 인해 그의 동양적인 마음에서 괴로움을 덜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냉담해져 그녀의 진실함을 믿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은 엄격한 정의와 정직의 기반을 둔 것이었기에 기소를 취하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아닌 한 이 가혹한 땅에서는 친절한 마음을 담지 않은 진실은 진실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찬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녀의 희생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녀의 희생의 대가로 인도가 그녀에게 준 것은 학생들의 꽃다발 뿐이었다. 그녀가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어디서 잠을 잘 거냐고요? 바로 여기예요. 설사 그녀가 불량배들에게 머리를 맞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것도 내 책임이죠. 어떻습니까, 퀘스티드 양? 정말 친절하시군요. 호의를 받아들여야겠지만 저도 하미둘라 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아무래도 일단 튼튼 저택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묵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내쫓는다면 다크시 집으로 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징세관께서는 받아주시겠지만 아까 튼튼 부인이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하미둘라가 보기엔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되도록 문제를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몰상식한 여자에게 모욕당하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녀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랬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해결이 됐네요. 약간은 위협적으로 필딩의 어깨를 안고 흔들다가 창가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간 하미둘라가 말했다. 치안 판사께서 오시는군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3류 6의 마차를 타고 수행원도 없이 오고 있지만 치안 판사가 분명해요. 결국 아델라가 날카롭게 내뱉는 바람에 필딩은 헐킥 그녀를 보았다. 그가 와요. 나는 움츠러들고 떨고 있어요. 하미둘라가 비아냥거렸다. 필딩 씨,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당연히 당신이죠. 그는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만나보죠. 필딩이 나가자 하미둘라가 신랄하게 말했다. 이런 필딩 씨에게 그런 성가신 일까지 떠맡겨야겠어요? 그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퀘스트 양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필딩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 사이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당신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서 온 거예요. 베란다에서 만나보세요.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으니. 그가 저들어 나오라고 하던가요?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나가야겠죠? 하미둘라가 말했다. 퀘스트 대왕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필딩에게 낮 동안의 친절에 대해 몇 마디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맙게도 다 끝났군요. 필딩은 다시 로니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베란다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무리한 행동이에요. 내가 클럽에서 그럴 만한 행동을 했거든요. 히슬롭은 무리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운명은 그에게 몹시도 가혹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불쌍한 친구. 아, 그래요? 무어 부인이 안 됐군요. 하미둘라가 좀 무관심하게 말했다.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네요? 무더위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5월은 노부인이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죠. 맞아요. 히슬롭은 어머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자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떠날까요? 저 행복한 한상이 이곳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들이 이곳에서 어정거리는 꼴을 견딜 수가 없군요. 아, 필딩, 당신은 신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고 했죠? 난 믿어요. 히슬롭은 우리가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도록 정인을 몰래 빼돌렸다가 벌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지나치군요. 마무드 알리가 아무리 외쳐대도 그 가엾은 노부인의 정언은 아무 가치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도 카와 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지즈를 구할 수 있었던 건 퀘스트 디앙 뿐이에요. 그녀는 아지즈와 인도를 사랑했어요. 아지즈가 그랬어요. 아지즈도 그녀를 사랑했고요. 당신도 변호사니까 잘 알겠지만 정인의 사랑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나의 친구 하미둘라, 찬드라푸르의 에스미스 에스무의 전설이 탄생할 것이고 난 그것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하미둘라는 빙긋 웃으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들은 무어 부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긴 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열정을 바친 중년의 사내들이었기에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의 죽음에 슬픔이 폭발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까운 이들의 죽음뿐이었다. 잠시나마 두 사람이 슬픔을 교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지나갔다. 한 인간이 지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슬픔들, 인간들의 슬픔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심지어 돌멩이의 그것에까지 애석함을 느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영혼은 금세에 지치고 자신이 이해하는 얼마 안 되는 것까지 잃게 될까봐 습관이나 형식에 따라 규정된 제한선 뒤로 후퇴하여 거기서 인생을 견딘다. 필딩은 고인을 겨우 두세 번 만났고 하미둘라는 먼발치에서 한 번 보았을 뿐이므로 둘 다 딜큐사에서 열릴 승리의 만찬에 더 정신이 쏠려 있었다. 그들은 슬픈 소식이 아지즈의 즐거움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그에게는 내일이나 무어 부인의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이건 참을 수가 없군. 퀘스트 디앙이 돌아오는 것을 본 하미둘라가 웅얼거렸다. 필딩 씨, 로니가 당신에게도 슬픈 소식을 전했나요? 필딩은 고개를 숙였다. 퀘스트 디앙은 털썩 주저앉았고 동상처럼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히슬롭이 기다릴 텐데요. 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요. 그분은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셨어요. 아들보다 저와 훨씬 더 가까우셨지요. 로니와 함께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하미둘라가 자기 나라 말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만 히슬롭 씨도 그것을 원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린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건 단순히 불행한 심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너무 잡잡해요. 우린 각자 혼자 지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가서 로니를 다시 만나보세요. 이번엔 그가 들어와야겠군요. 가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필딩은 자신의 권위를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다. 퀘스트 디앙이 로니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반쯤은 비참하고 반쯤은 거만한 실로 이상한 상태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일방적으로 떠들어댔다. 퀘스트 디앙을 데려가려고 왔지만 터튼 저택에서 머물기로 한 기한이 지났고 달리 약속된 곳도 없고 내 집은 남자 혼자 사는 곳이라. 필딩이 예의 바르게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됐습니다. 퀘스트 디앙은 여기 머물 테니까요. 다만 당신의 허락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퀘스트 디앙, 당신의 하인을 불러오는 게 좋겠군요.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내 하인들에게 당신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할 것이고 스카우트 단원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대학이 폐쇄된 후로 스카우트 단원들이 보초를 서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초를 서도록 해야겠군요. 여기도 다른 어느 곳 못지않게 안전할 겁니다. 난 목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한편 하미둘라는 우연을 가장해서 적에게 고통을 줄 작정으로 로니에게 물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보낸 전보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덴에서요. 아까 법정에서 어머니께서 아덴에 도착하셨을 거라고 자랑하셨었죠? 하지만 그분은 본베를 떠나면서 운명하셨어요. 아델라가 끼어들었다. 아까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외쳤을 때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셨지요? 바다에 묻히셨을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그 말에 하미둘라는 잔인한 고문을 중단했으며 그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필딩이었다. 하미둘라는 아델라가 그곳에 이주할 수 있도록 자질구레한 준비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로니에게 이 한마디만 했다. 이곳에서의 이 숙녀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필딩 씨에게도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에 로니도 수긍했다. 하미둘라는 새 영국인의 어설픈 기사도를 재미있다는 듯 조용히 지켜보며 필딩의 태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젊은 남녀가 자존심이 없는 것을 놀라워했다. 몇 시간 뒤 딜쿠샤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는 동스간 암니트라오에게 말했다. 암니트라오 씨, 퀘스트 양이 배상금으로 얼마 정도나 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2만 루피요. 그 이상은 다른 말이 없었지만 필딩은 그 말에 충격받았다. 그는 별나고 정직한 아가씨가 돈에다 어쩌면 남자까지 잃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갑자기 그 의식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무자비하고 악독한 하루를 견디느라 녹초가 된 그는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평소의 건전한 견해를 버리고 우리는 자신 속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견해는 논리의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그에게 딱 한 번 사건이 일어났던 날 저녁에 클럽 베란다에 서서 주먹과 손가락 형상을 한 마라바라의 봉오리들이 부풀어 올라 밤하늘 전체를 삼켜버리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찾아왔었다. 27. 아지저 잠들었어요? 예, 그러니 우리 얘기나 나눠요. 미래를 꿈꿔요. 난 꿈꾸는 데는 소질이 없어요. 그럼 잘 자요, 친구. 승리의 잔치는 끝났고 흥청망청 즐기던 사람들은 평민 줄피카르시의 저택 지붕에 누워 자거나 모기장 너머로 별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 바로 위로 사자자리가 걸려 있었는데 사자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레굴루스의 둥근 표면이 어찌나 크고 밝게 빛나든지 마치 빛의 터널처럼 보였으며 그런 식으로 상상하니 다른 별들도 모두 그렇게 보였다. 시릴, 오늘 우리가 이룬 일에 대해 만족하세요? 왼쪽에 누운 아지즈가 물었다. 당신은요? 너무 많이 먹은 걸 빼면요. 배는 어떻지? 머리는? 이봐요. 판나랄과 캘린더는 해고될 거예요? 찬드라푸르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겠죠. 그리고 당신은 승진할 거고요. 그들의 기분이야 어떻든 내 지위를 떨어뜨리지 못하겠죠. 어떻게 되든 우리 함께 휴가를 즐기도록 해요. 카슈미르에도 가고 페르시아에도 가고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면 주머니가 두둑해질 테니까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으면 단돈 한 푼 안 써도 돼요. 늘 소원하던 일이었는데 불행을 당한 결과로 소원을 이루게 됐네요. 당신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필딩이 이야기를 꺼냈다. 알아요. 나의 소중한 친구.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엄숙하고 초조한 음성이 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퀘스티드 양이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도록 해줘요. 그러면 영국인들이 여기 신사다운 행동을 한 원주민이 있다. 얼굴이 검지만 않다면 우리 클럽에 넣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난 이제 당신이 동포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반영주의자가 됐으니까요. 진작 그랬더라면 여러 불행들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불행에는 나를 알게 된 것도 포함되겠죠. 이봐요. 우리 가서 모하메드 라티프의 얼굴에 물을 끼얹을까요? 그가 잠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웃긴다고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종지부였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필딩은 침묵을 지켰고 집 꼭대기를 약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한 점 바람이 대화의 공백을 기분 좋게 메웠다. 잔치는 시끄럽긴 했지만 유쾌했고 이제 잡다한 손님들은 일하는 것이 아니면 빈둥거리는 것이 일인 서양인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인도에는 옛 제국 시절의 문명이 다시 찾아와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데 그 모습은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업적들이 아니라 좋은 가문에서 자란 인도인들이 앉거나 누울 때의 동작들에서 엿볼 수 있다. 인도 전통 복장을 한 필딩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든 동작들이 급조된 것임을 실감한 반면 나와의 바두르가 음식을 향해 손을 뻗거나
누레딘이 노래에 박수를 보내는 동작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야말로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요, 생활 속의 요가라고 할 수 있다. 요가의 정지 동작에는 서양이 교란시킬 수는 있으되 배울 수는 없는 문명이 숨쉬고 있다. 손은 영원히 뻗어나가고 위로 들어올린 무릎도 무덤의 슬픔은 아니더라도 영원성을 갖고 있다. 오늘 밤 아디즈는 그 문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완전하고 위엄 있으며 조금 엄격했으므로 필딩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퀘스티드 양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해요. 물론 그녀가 당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녀를 싸움에서 정복한 적군처럼 다루지는 마요. 그 여자 부자인가요? 가서 알아보세요. 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신이 나서 덜먹였던 액수는 그 정도의 액수라면 그녀를 파멸시킬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액수예요. 이봐요. 보고 있어요. 좀 어두워지고 있긴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시릴 필딩은 참 좋은 사람이고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보예요. 당신은 내가 퀘스티드 양을 너그럽게 용서하면 나와 인도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그래봐야 나약하다는 조롱만 받고 승진하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오해만 사게 될 거예요. 사실 난 영국령 인도와 인연을 끊을 작정이에요. 하이드라바드나 보팔 같은 이슬람 지방으로 가서 일할 거예요. 더 이상 영국인의 모욕을 받지 않은 곳으로 갈 테니 다른 충고는 하지 마요. 퀘스티드 양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당신들의 긴 대화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해요. 퀘스티드 양과 긴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성격을 이해하게 됐어요. 상대하기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학자처럼 구는 면이 있지요. 하지만 매우 진실하고 용감한 여자예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자 바로 제동을 걸고 솔직하게 고백했으니까요. 당신이 그 의미를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녀의 친구들 모두가 이곳의 영국인들 전체가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멈춰섰고 모든 걸 산산조각 냈어요. 내가 그녀였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했고 국민의 영웅이 될 뻔했지요. 군중이 흥분하기 전에 학생들이 우리를 새길로 데려갔지만 그녀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줘요. 양 진영에서 가혹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난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는 지붕 위에서 자고 있는 인도인들을 가리켰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자비를 베풀어요. 당신이 찬양하는 무굴 제국의 6 황제들 중 하나처럼, 아니 그 6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처럼. 무굴 제국의 황제들도 사과를 받기 전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면 그녀는 사과할 거예요. 빌딩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외쳤다. 내가 한 가지 제안하죠. 당신이 원하는 사과 내용을 불러주면 내가 받아 적어서 내일 이 시간까지 서명을 받아오겠어요. 물론 법에 의한 공식적인 사과는 따로 할 것이고 이건 추가적인 거예요. 닥터 아지즈께 당신이 동굴 안으로 따라 들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늙고 못생긴 마귀 할멈이고 그것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이렇게 써도 서명을 할까요? 됐어요. 그만 잡시다. 잘 시간이 된 모양이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필딩이 말했다. 난 당신의 그런 면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면을 참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당신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잘 자요. 다시 침묵이 흐른 뒤 아지즈가 꿈결에 잠긴 듯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릴, 당신의 여린 마음을 만족시킬 묘안이 떠올랐어요. 무어 부인과 상의하겠어요? 눈을 뜨고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필딩은 대꾸를 하지 못했다. 별들이 말문을 막았던 것이다. 무어 부인의 의견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그분이라면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도 그렇겠지만 그분은 나의 참된 명예에 해가 될 충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문제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합시다.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분이 인도를 떠났다는 걸 자꾸 잊게 돼요.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도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환상에 빠졌었지요. 고통을 없애려고 눈을 감고 일부러 착하게 빠졌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실을 잊었어요. 그분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편지를 써야겠군요. 지금 좀 멀리 가셨겠죠. 렐프와 스텔라를 향해. 누구요? 그분의 다른 자식들요. 다른 자식들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나처럼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셨지요. 이슬람 사원에서 들었어요?
난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군요. 난 그분을 겨우 3번 만났지만 동양적인 분이란 걸 알지요. 당신은 참 별나요? 퀘스티드 양에게는 인색하면서 무어 부인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기사도 정신을 보이니 어쨌거나 퀘스티드 양은 아까 법정에서 훌륭하게 행동했고 그 노 부인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녀가 정언대에 섰다면 당신에게 유리한 정언을 해주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의거한 추측일 뿐이에요. 아지저, 당신의 감정은 대상에 따라 다른 것 같군요. 감정이 어디 감자자루처럼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던가요? 내가 기계예요? 이러다가는 감정을 다 써버리면 바닥날 거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군요.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건 상식 같은데요. 정신의 세계에서도 케이크는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당신 말이 옳다면 우정도 의미가 없는 것이겠네요. 결국 모든 관계가 주고받는 것으로 귀결될 테니까요. 그건 구역질이 나요. 차라리 이 지붕에서 뛰어내려 죽는 게 낫겠어요. 오늘 밤에 왜 그렇게 유물론으로 기우는 거예요? 당신의 불공평함이 나의 유물론보다 더 지독해요. 알았어요. 불평거리가 더 있나요? 아재즈는 착하고 다정하면서도 좀 무서운 데가 있었다. 감옥에 갇힌 뒤로 나름의 인생 방침을 갖게 된 그는 과거처럼 감정의 굴곡이 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영원한 친구로 남으려면 당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당신은 무어 부인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물론 당신도 머지않아 그분을 좋아하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가정한 대화는 병적인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필딩은 더는 긴장을 견딜 수 없어서 불쑥 내뱉었다. 애석하지만 무어 부인은 죽었어요.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하미둘라가 잔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외쳤다. 아지저, 자네를 놀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악당의 말을 믿지 말게. 안 믿어요. 짓궂은 장난에 이골이 난 아지저가 대답했다. 필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사실이니 내일 아침이면 모두들 무어 부인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득 사람은 다른 이들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죽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이는 오해가 있는 한 일종의 불멸성을 지니게 된다. 필딩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오래전에 그와 절친했던 여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기독교의 천국을 믿었던 그녀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부침을 모두 겪고 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그를 확신시켰다. 필딩은 절대적이고 노골적인 무신론자였지만 친구의 모든 견해를 존중했다. 그것이야말로 우정의 본질이니까. 실제로 그는 한동안 죽은 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겼으며 그 환상이 사라지면서 죄책감에 가까운 공허함이 남았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난 그녀에게 최고의 일격을 가한 거야. 오늘 밤 나와브 바두르의 집 지붕에서도 그는 무어 부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녀는 교묘히 피해갔고 그곳의 평온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윽고 달이 태양을 앞서가는 지친 초승달이 떠올랐고 얼마 안에서 인간들과 황소들이 끝없는 노동을 시작했으며 그가 중단시키려고 했던 은혜로운 막간극은 저절로 끝을 맺었다. 28. 숨을 거둔 그녀는 본베를 떠난 배들은 아라비아를 돌아와 비로소 유럽을 향하게 되므로 아직 남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심해에 묻히게 되었으며 태양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비추고 그녀의 시신이 또 다른 인도인 인도양으로 내려갈 때 그녀는 무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적도에 가까운 열대에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배는 평판이 나빠지므로 그녀의 죽음은 괴로운 불쾌감을 남겼다. 도대체 이 무어 부인은 누구인가? 아덴에 도착한 멜란비 부인은 전보를 치고 편지를 쓰는 등 자신의 도리를 다했지만 그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기에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난 그 가련한 여인이 병에 걸린 후로 몇 시간밖에 못 봤지만 공연히 마음이 괴로웠고 귀국의 기쁨을 망치고 말았어. 유령은 홍해를 지날 때까지 배를 따라갔지만 지중해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수에즈 근방에 이르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 아시아의 기운이 약해지고 유럽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무어 부인은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포트사이드에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잿빛 북반구가 시작되었다. 날씨가 어찌나 쌀쌀하고 상쾌한지 승객들은 그들이 떠나온 땅의 날씨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년대로 점점 더 더워지고 있었다. 무어 부인의 죽음은 찬드라푸르에서 더 불가사의하고 지속적인 형태를 지녔다.
한 영국인이 인도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내용의 전설이 생겨났으며 거기에는 관계당국을 성가시게 하기에 충분한 진실이 들어있었다. 죽음을 당한 것은 암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겐지스 강에서 기어나온 멧돼지의 송곳니를 지닌 악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거짓말보다 물리치기가 어렵다. 쓰레기 더미 속에 숨어있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활동을 개시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에스미스 에스무어의 유해가 묻힌 2개의 무덤이 보고되었는데 하나는 무드질 공장 근처에 하나는 화물역 근처에 있었다. 몸속 그 2곳을 찾아간 맥브라이드는 또 하나의 사교가 생겨나려는 조짐을 발견했다. 질그릇 접시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노련한 관리인 그는 그것을 자극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쯤 지나자 잠잠해졌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선전 조직이 있지. 그는 유럽인들도 100년 전 시골에 살면서 그곳에 널린 상상력에 의존할 때는 죽은 사람을 그 지방의 수호신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 수호신은 하나의 완전한 신은 아닐지도 모르나 신의 일부로서 신들이 위대한 신들에 이바지하고 위대한 신들이 최고의 신 브라흐마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기존의 신의 하나의 명칭이나 몸짓을 덧붙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로니는 어머니가 스스로 원해서 인도를 떠난 것이라고 자신에게 각인시켰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고약하게 굴었던 것이 양심에 걸렸다. 그의 앞엔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뉘우치는 것이 놓여 있었는데 후자는 정신적인 와해를 의미했기에 그는 전자를 택했다. 어머니는 아지즈를 감싸고 돌면서 얼마나 성가시게 굴었던가. 아델라에게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던가. 게다가 세상을 떠나서까지 저 우스꽝스러운 무덤 문제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물론 무덤 사건은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살아생전에 그와 비슷한 분통 터지는 일들을 벌였던 어머니였기에 로니는 그 일도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 무더위에 찬드라 프루의 감도는 긴장감에 다가오는 부총독의 방문에 아델라 문제까지 그에겐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무어 부인을 인도인화하려는 시도들이 그런 문제들을 한때 엮어 기괴한 화환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쩌면 천국으로 갈 것이며 어쨌든 눈앞에서 사라진다. 로니의 종교는 살균된 사립고등학교 상표로 열대지방에서도 상하는 법이 없었다. 이슬람 사원이든 동굴이든 힌두 사원이든 어디를 들어가도 그는 사립고등학교 시절의 종교관을 견지했으며 다른 종교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나약함이라고 매도했다. 로니는 정신을 추스르고 어머니 문제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가 다녔던 노 햄프셔스의 교회에 어머니의 태어난 날짜와 사망한 날짜 그리고 바다에 묻힌 사실을 적은 위패를 세우리라.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그리고 아델라, 그녀 역시 떠나보내야 했으며 로니는 그녀 쪽에서 먼저 결별을 고해주기를 바랐다. 그녀와 결혼한다는 건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므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가련한 아델라, 그녀는 아직도 필딩의 호의로 공립대학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것은 부적절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영국인 거주지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로니는 그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사적인 대화를 미루었다. 아지즈가 하위 법원에 그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였다. 소송이 끝나면 그녀에게 이별을 고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죽여버렸으며 사실 그 사랑은 대단히 확고한 적도 없었다. 나와브 바두르의 차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약혼에까지 이르지도 않았으리라. 그녀는 그가 이미 벗어난 애송이 학창시절에 진지한 대화와 산책이 있던 브레스미어 시절에 속했다.